종부세 대상이 됐다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입법화되기는 어렵잖아요. 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안 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 영향을 받아요. 정책에. 다시 말하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종부세 그 아파트 비싼 주택이 비싼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찬성 반대는 있어도 그게 표심을 결정할 중도층들에게는 이게 완전하게 크게 좌우를 안 되는데 좀 이제 이 대상이 됐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공약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이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무슨 당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선거의 전략의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보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 측보다는 국민의힘 후보 측 측이 윤석열 후보 측이 이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이 자체만 가지고는. 진 팀장도 의견은 어떠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받는 층은 굉장히 표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쪽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만약에 줄여주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이 찬반으로 확확 기울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관심은 있는데 이게 내 표를 결정하는데 어떤 잣대 중에서 우선순위에선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는 소위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주로 많이 하지 이렇게 올리는 쪽으로는 안 가죠. 근데 민주당도 그래서 사실은 지난 8월에 이미 약간 수를 먼저 포석을 두긴 했어요. 왜냐하면 종부세가 지난해 52만 가구가 부과 대상이었는데 올해 그거를 기준으로 올려가지고 28만 가구로 사실 먼저 줄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중도파들도 그 예상을 하긴 한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고지서가 발부되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단순히 28만 가구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28만 가구의 불만의 정도가 크면 그게 이제 영향력이 클 거고.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4부 정치만렙 시간입니다. 정치평론의 최고수와 여의도 최고의 소식통이 만나는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이거만 들으면 약장수 생각납니다. 이럴 때는 이거만 들으면 누구나 정치만렙, 정치구단, 정치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전설의 코너. 두 분 모셨어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진송민 SBS 정치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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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죠. 부동산 관련 세금 관련된 얘기입니다. 준비된 것부터 좀 듣고 올게요.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셀프 부자 감세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님, 전형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여당에서 그런 얘기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맞불을 놨습니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국토 보유세 공약을 다시 꺼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 검토 요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 전형적으로 보수 진영의 감세, 그다음에 그렇죠. 제 진보 진영의 증세, 이거 항상 전통적인 논쟁이잖아요.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진 팀장. 네.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 그냥 감세 깎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검토의 방향은. 요게 22일 날 종부세 고지서 나온다는 이제 발송된다는 건데 그 시기를 맞춘 포석이다.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원래 공약에는 있었는데 그 SNS에서 그 야구장 간 날 한 스텝이 더 나간 건데 기본적으로 그 종부세 완화에 더해서 후보가 SNS에서 얘기한 거는 1주택자의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문제가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에 내가 당장 그걸로 이익이 실현되지, 그러니까 손에 쥐는 이익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22일 날 고지서도 나오는 마당에 그 전에 이걸 소위 이슈화 시킨 측면이 있고요. 뭐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입법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수위 조절을 놓고는 약간의 이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큰 방향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보유세 완화, 특히 종부세의 경우에는 1주택자 폐지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거를 카드로 던진 셈이죠. 그냥 일단 획기적인 감세 정책을 한 건데, 자, 종부세에 대해서 문자가 들어옵니다. 일단 요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수영님, 곧 종부세 폭탄 떨어질 건데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는 이중과세입니다.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돼야 됩니다. 김창주님, 1주택자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 하셨고요. 반대 의견 있어요. 김명선님, 아니 종부세 낼만 하니까 내는 거 아닙니까? 394 하나님, 종부세 폐지한다? 부족한세도 누가 내요? 결국 서민 부담인가요? 이서령님, 집값 20억 넘으면 기쁜 마음으로 종부세 내면 되지. 있는 사람들 걱정을 왜 하나요? 역시 세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요. 이제 이게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이 후보의 정책들이 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좀 전망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랑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차피 뭐 각각 후보들 찍을 거니까 그렇다 치고 항상 우리 스윙보터라고 하는 중도층 기준으로 보면 이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일종의 감세 여기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제 세금이라는 게 이제 주택에 대한 게 보유세하고 거래세로 많이 나뉘잖아요. 근데 보유세를 좀 강화하자라는 게 민주당 쪽이고 그리고 이제 보유세도 좀 완화시키자. 이게 종부세가 보유세잖아요. 근데 이제 중도층들 마음은 90%가 종부세를 안 낸다 하더라도 90% 이상이 더 안 내겠죠. 종부세 내는 지금 실제로는 뭐 28만 가구가 이번에 내게 될 안 것 되긴 같아요. 하죠. 적죠. 근데 그러니까 저같이 저를 뭐 개인적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종부세를 내고 안 내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단지 그런데 종부세를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 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종부세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된 거고 그 이후에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합헌이라는 결정은 내려졌어요. 그렇죠. 헌재에서. 그래서 종부세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종부세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너무 많은 세금을 가지고 이른바 진보 정부들이 세금을 가지고 자꾸만 주택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랐나? 라는 인식들이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은 증세 감세의 결정적 영향을 안 받으면 찍겠는데 이것과 중도층 이른바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부동층들은 영향을 좀 받을 텐데 종부세 대상이 됐다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입법화되기는 어렵잖아요. 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안 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 영향을 받아요. 정책. 다시 말하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종부세 그 아파트 비싼 주택이 비싼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찬성 반대는 있어도 그게 표심을 결정할 그러니까 중도층들에게는 이게 완전하게 크게 좌우를 안 되는데 좀 이제 이 대상이 됐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공약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이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무슨 당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선거의 전략의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보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 측보다는 국민의힘 후보 측 측이 윤석열 후보 측이 이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이 자체만 가지고는. 진 팀장도 의견은 어떠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받는 층은 굉장히 표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쪽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만약에 줄여주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이 찬반으로 확확 기울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관심은 있는데 이게 내 표를 결정하는데 어떤 잣대 중에서 우선순위에선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는 소위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주로 많이 하지 이렇게 올리는 쪽으로는 안 가죠. 근데 민주당도 그래서 사실은 지난 8월에 이미 약간 수를 먼저 포석을 두긴 했어요. 왜냐하면 종부세가 지난해 52만 가구가 부과 대상이었는데 올해 그거를 기준으로 올려가지고 28만 가구를 사실 먼저 줄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중도파들도 그 예상을 하긴 한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고지서가 발부되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단순히 28만 가구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28만 가구의 불만의 정도가 크면 그게 이제 영향력이 클 거고 적으면 이제 덜어질 건데 이제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국토보유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그렇다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국토보유세.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보유세는 사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기하는 건데 첫 번째는 사실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의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의 마련 방법 중에 하나로 목적세격 성격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현재 부동산 실효세율이 0.17%인데 이걸 1% 정도로는 외국 수준에 맞게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 그대로 남겨두면 국토보유세가 신설된 상태에서 종부세도 남겨두면 이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그건 뭐 통합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종부세를 없애고 국토보유세로 통합하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이거는 세금이 전체적으로 국민에게 부과되는 그 세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까 0.17에서 1로 올리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90%는 여러분들이 서로 세금을 내게 되더라도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이 더 많을 거다. 그러니까 90% 여러분들은 이거 이득이에요. 이거 저 언론이 얘기하는 거 또는 보수 정당이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이거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걸 실제로 신설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물론 그것은 이제 그 집권 후의 상황들이 벌어지겠지만은 그랬을 때 조세 저항이 그 나머지 10%가 어느 정도로 셀 것이냐 이게 결국은 관건이 되겠죠.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겠죠. 역시 최 교수께도 똑같은 동일한 질문 여쭤볼게요. 저는 국토보유세 그러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뭐 완화하고 높이고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문제거든요. 그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도 국민들의 완전한 합의를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논쟁 중이거든요. 찬반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이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목적세는 원래 한시적으로 해요. 재정학에서도 보면 한시적으로. 일반적으로 간접세, 직접세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할 거냐고요. 국토보유세. 다시 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뭐 공시지가 11억 또는 12억 이상에게 부과한다 안 한다 뭐 이거 가지고 논쟁 중인데 국토보유세는 지금 이재명 후보 얘기로는 일단 토지를 가진 사람은 다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대신 상위 10%에게 많이 부과된다. 그래서 나중에 90%도 내긴 내지만 기본소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더 많이 돌아갈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진진원도. 근데 이게 일단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른바 조세저항이고 세목 신설이 항상 문제가 돼요. 우리 과거의 서구 역사도 그렇고 우리 조선시대 역사도 그렇고 모든 게 조세에서 비롯되거든요. 근데 이걸 국토보유세 선거를 앞두고 신설한다. 단지 세율을 완화하고 높인다라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글쎄 상당히 논쟁적이긴 한데 논쟁적이라서 이슈의 중심에 쓰는 건 좋은데 이슈의 중심에 쓴다고만 해서 이거는 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 참모라면 이런 전략은 안 내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충정은 알겠어요. 기본소득을 다 지급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많이 걷는다. 부익부 빈익부를 완화하고 소득 분배를 더 이제 강화시킨다는 건 알겠는데 세목을 새로 목적세로 신설하는 문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걸 너무 그런 어떤 국민의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들어보지 않고 선거 전략상으로 불투 내놓은 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의 말씀은 선거 전략 뭐 그 세금이 옳다 그르다 떠나서 그건 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전략상은 좀 마이너스 효과가 클 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앞서 진 팀장도 선거를 앞두고는 증세 카드는 잘 안 꺼낸다. 감세를 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후보도 잘 알 건데 뭐를 노리고 선거 전략상으로? 근데 기존의 증세 카드하고 이게 조금 성격이 다를 수는 있는 측면이 있다고 민주당이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설명하는 게 자 받아가지고 더 많이 내야 되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즉자적으로 기본소득으로 뿌려드리는 거니까 어려운 계산이 아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 90%는 이득이다. 이렇게 굉장히 지금 설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으로 낮다는 말씀. 네, 선거가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그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국토보유세라든지 탄소세라든지 얘기를 하는 과정이 후순위로 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를 훨씬 더 완화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보다도 민주당 내 중도파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완화를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9억 기준을 12억으로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는 조금 다른 방식의 증세지만 돌려받을 증세다라는 식의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양도세는 또 완화해드리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 근데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 사실 없어요. 기본 소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거래세도 좀 완화시켜주고 보유세가 너무 많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그 논쟁인데 이건 국토보유세는 이거는
기본소득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라고요. 이건 부동산의 어떤 가격 안정과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세금은 아니에요. 이 국토보유세는. 알겠습니다. 또 종부세에 대한 문자가 들어옵니다. 역시 찬반. 김경옥님. 일반 서민은 종부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종부세는 부자세인데 쩍 하셨고, 오성현님. 집값 올려주셨는데 월급은 그대로라 주말에 알바합니다. 1주택자 세금 줄이고 국회 월급 줄이세요. 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제 진 팀장 마지막 요거 좀 짚어볼게요. SBS 8시 8뉴스 앞서 저희가 잠시 들었던 그 부분인데 조세 공약 여야 모두 좀 신중해달라 이런 취지였던 거죠. 전반적인 기사에. 아까 그 댓글에서도 네. 있었는데 세수 감소 문제는 그러면 윤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고요. 그다음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조세 정책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양도세 완화라든지 또는 새로운 세모 뭐 이건 윤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뭐 윤 후보는 그래도 다른 진영의 후보니까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도 조차 소위 그 선거를 앞둔 세금 완화를 얘기할 경우에 시장에 주는 일관성의 훼손 이런 부분은 어떨까 할 것이냐 이게 양쪽에다 이제 비판 지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는 드렸던 거죠. 알겠습니다. 예. 종부세 폐지는 근데 그 국민의힘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거.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종부세는 나름대로 신설의 취지는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정말 국민의 일부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완전히 폐지한다라는 게 너무 파퓰리즘적인 점도 있어요. 윤석열 후보 측의 그 전략도 말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민주당은 뭐 선대위가 좀 구성이 됐으니까 다추고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얘기 좀 해볼 건데 사무총장 있잖아요, 진 팀장. 그거 네네. 가지고 뭐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측하고 뭐 사이가 안 좋다, 뭐 어제 뭐 긴급 회동을 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이어지던데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이 내정됐다. 윤 후보하고 이 대표 어제 오후에 한 40분 정도 독대한 다음에 권성동 의원 쪽으로 정리가 됐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나요? 보도 자체가 근거가 없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그 사항을 동의했다라고 보기는 저희 취재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갈등 분위기도 좀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불만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무 선권을 후보가 갔더라도 이 대표 측에서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그 한기호 사무총장에게 이른바 사퇴 종용을 했다라고 하는 중진 의원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준석 대표에게 자 저는 사무총장을 이분으로 쓰고 싶습니다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오늘도 아침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와 나와의 관계는 좋다. 이상이 없다. 그런데 주변에 하이에나가 문제다. 항상 하는 얘기죠. 네, 하이에나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최 교수께서 사무총장이 뭔데 저렇게 후보와 대선 후보하고 당 대표 사이에 사무총장 가지고 누가 한 해 만에 기존 인사랑 교체한 해 만에 이런 얘기 자꾸 하나. 근데 이제 보통 정당에서 이제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던데요. 당 사명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예전에 사무총장, 원내총무 대변인. 근데 원내총무가 그때 당 대표가 임명하는 때였고 지금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거의 대표급이란 말이에요. 대표 원내대표가. 그래서 지금은 그 말이 잘 안 맞긴 한데 그 정도로 사무총장의 권한이 세요. 당 공천이라든지 또 당의 살림을 하는 거거든요. 당의 재정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상 원내대표나 정책의장 이런 분들은 정책의장은 원내 그 정책 이런 것들이고 원내대표는 그런 걸 같이 이제 뭐 합의해 나가는 거고 대변인은 그야말로 대변인이에요. 당에 여러 가지 결정된 걸 이제 대외적으로 알리는 건데 사무총장 거의 전방위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의 권한이 가장 세요.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이 더 세다고도 합니다. 여당은 정책이 이제 중요하니까 여권의 정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단을. 그 야당은 사무총장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사무총장을 누구를 하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 측과 이제 이준석 후보 측이 좀 갈등으로 비친 측면이 있잖아요. 상당히 이제 이 잣대가 달라지는 거죠. 사무총장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자리죠. 네, 실무적으로도.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총재 시절에는 사무총장이 사실은 제일 그 총재 다음으로 힘이 셌던 예를 들어 뭐 강삼재 사무총장 옛날에. 근데 지금은 원내 정당화가 돼가지고 그게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당을 뭔가 지휘를 하려면
당의 리더 입장에선 사무총장을 누구를 앉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당직자도 인선, 당직자 배분, 당뇨 같은 거, 자기 누구 쓰느냐 이런 게 아주 결정적이에요. 당 사무총장한테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이 대단히 관료체제거든요. 중앙 집권적이고. 그래서 더 사무총장이 센 거거든요. 뭐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보도뿐만이 아니라 취재하는 내용으로 보면 권성동 의원을 윤 후보는 사무총장으로 뭐 앉혔으면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큰 상황이죠. 근데 당무 이제 조건이 있으니까 후보가. 예, 권성동 그러니까 지금 그 비서실장을 사무총장으로 앉히게 되는 과정에 중간 과정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다른 의원을 사무총장에 앉히려 했는데 예, 그 부분이 사실 갈등의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른 의원이 누군지 저도 짐작은 가는데 네네. 그 의원을 일환으로 내걸었으나 이 대표 측에서 그건 절대 안 되겠는데요. 다시 생각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안으로 권성동 의원이 올라가서 이준석 대표도 뭐 그 정도면이라고 된 게 아닐까라는 그 일정을 추정을 추측해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총장 본인 윤석열 후보 본인 간의 관계는 어때요? 이준석 후보하고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1대1의 관계.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40분간 만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긴장 관계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뭐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 만남의 요청 자체가 어제 이제 최고위에서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전에는 뭐 불참하려고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원칙적으로 당무 선권이 후보에 있기 때문에 후보에게 넘긴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무슨 선대에서 빠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2인자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3인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보 그다음에 총괄 선대위원장에 유력한 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이런 어떻게 보면 삼두마차 체제 물론 이제 후보 중심이겠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아직 화학적 결합까지는 아닌 거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묘한 관계 아닐까요? 저는 당무 우선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당무 우선권이 2002년도 이회창 후보 때 나온 얘기예요. 당 총재, 당 대표와 이제 이 대권 주자 간의 이제 당권 대권 분리인데 당무 우선권을 너무 앞서도 안 돼요, 사실. 정당이 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후보가 정당을 장악한다? 그건 당내 민주주의도 안 맞아요, 언론적으로. 그때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이회창 대표하고 원래 그 이회창 후보하고 그 원래 충돌이 심해서 절충점이 일단 후보된 다음에 60일까지는 당무의 당직 배선을 우선한다 이런 거였는데 양쪽이 다 이건 자제해야 돼요. 국민들이 볼 때는 자기들끼리 싸움이에요. 자기들끼리 이기고요. 권력 투쟁 아닙니까? 자리 다툼이고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오래 가지고 하고 있다. 당무 우선권의 정신을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발렙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교수, 진송민 SBS 정치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